이번 코너는 본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큐플렉스 빈집살레 3부작에 이어서 빈집살레인 서울 확장판을 연출한 황순규 PD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솔직하게 잘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다큐플렉스 빈집살레 시리즈를 주목해봅니다.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인 시대에 큰 화두를 던진 빈집살레 프로젝트. 셀프 인테리어의 고수인 배우 라미란 씨와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 오인이 뭉쳐 서울 도심의 빈집을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담아냈는데요. 먼저 빈집살레 3부작에서는 신혼부부, 4인 가족, 청년들이 의뢰인으로 등장. 각자의 사연을 토대로 취향과 생애 주기에 맞춰서 빈 공간이 리모델링되는 과정을 전했습니다. 30살 신세록이고요. 조교가 계약직이다 보니까 점점 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숙사에서도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지하다 보니까 이런 멋 작업을 할 때 제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번져요. 대박인 것 같아요. 한옥 빈집이 나올 줄. 이렇게 멀쩡한. 대박이죠. 이렇게 멀쩡한. 진짜. 네. 와. 기와도 원래 있던 기와를 쓰고 나무도 원래 있던 집의 나무들을 대부분 사용했어요. 들어가 보실까요? 자. 각 방의 면적이 거의 비슷하고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어서 여기까지는 명확한 개인 공간이고요. 이 작은 대청이 툇마루로 연결돼서 마당으로 쭉 이어져 점차 공동체 영역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냥 생존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한 공간이 된다는 거는 삶의 질이 엄청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운 좋게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 들어오게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청년들은 그런 작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 앞으로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현실이. 네. 처음 와가지고 네. 이 집 볼 때랑 네. 지금 비교하면 그렇죠. 확 달라졌죠. 하늘과 땅 차이. 네. 두 분이 있을 수 있는 정원 어때요? 아늑하죠? 네. 이런 나무가 주는 따뜻함도 너무 좋아요.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마무리가 아직 그래도. 진행 중이긴 한데 근데 되게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펜스 쳐지니까요 훨씬 아늑해질 거예요. 이어 방송된 빈집살레인 서울 확장판 3부작에서는 재생된 집들의 건축가별 설계 포인트와 리모델링 꿀 정보 등 이전 시리즈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하고 의뢰인들의 방송 이후 삶까지 담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깥 풍경도 그렇고 주방에 내려왔을 때 뭐 남편이 커피 내려오는 커피 향도 되게 좋고 눈 오는 날만 기다렸거든요, 도화가. 눈사람 만들고 싶어서 테라스 창문을 열고 가서 이제 바로 만들었죠. 네. 상상했던 그런 우리 좋은 모습 중에 하나였는데 한 가지를 했죠. 그간 잊고 있었던 집의 본질과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한편 내 집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집이 큰 화두로 떠오른 요즘 빈집 재생이라는 색다른 시각을 제시한 방송이었습니다. 1회 클립 영상이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하는 등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빈집과 재생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최근 몇 년간 저희 집값이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었고요. 그런 와중에 서울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포 세대는 늘어나는데 빈집은 늘어난다. 이게 뭔가 아이러니하고 좀 신기한 현상 같았어요. 그래서 서울시 여러 지자체를 좀 알아보고 취재를 해보니까 너무 빈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본인들도 큰 숙제다. 그렇다면 이 빈집과 집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을 매칭시키는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기획안을 가져갔고 시범 사업으로까지 진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위원들은 그럼 빈집살래 프로젝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것이 빈집의 수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정돼 있을 것이고 5에서 6억 정도의 또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뭐 가능한 선택지라거나 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대안이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세 차익과 아파트와 이런 담론에 지금 젖어들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집이 무엇인지 생각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그걸 질문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번 빈집살래를 시작으로 이런 빈집 프로젝트뿐 아니라 좀 아파트 외에 주거 삶에 대한 그런 대안을 고민하는 그런 기획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보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게, 지금 주거 불안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그룹들을 의뢰인으로 선택을 해서 이들에게 실제로 살만한 그런 집을 마련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집을 저 정도의 예산과 저 정도의 비용과 노력을 통해서 살 집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정보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확장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또 재미도 있었던 게, 이 건축가들이 이제 각자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데 다 같이 스튜디오에 모여서 설계도와 도면의 모형을 가지고서 설계 포인트를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짚어줬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지적인 뭔가 호기심 같은 것들도 충족시켜주는 그런 재미있는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시청자들이 정말 집을 볼 때 다양한 각도의 매력을 발견하게 만든 그런 방송이었다라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감상평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집을 지으면 한 10년 늙는다고 하죠. 예, 그 노고가 정말 싹 씻기는 듯한 너무 좋은 말씀과 저희 제작 의도를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황순규 PD와 함께 빈집살래에 대한 궁금증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만큼 제작 기간이 긴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는데요. 위원들은 빈집살래 시리즈의 제작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나요? 이 프로그램은 빈집 황골 탈퇴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처럼 일종의 캠페인적인 성격을 또 지니고 있는 방송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다큐플렉스가 굉장히 좀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통해서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적인 메시지와 프로그램의 재미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고심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어요. 시청자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빈집 다큐를 본 듯한 느낌이 아니라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고 빈집에 대해서, 그리고 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나 같은 사람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 가능성을 좀 주고 싶었던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빈집살래 프로젝트의 그 집들이 어쨌든 되게 밀집 주택가에 있는 집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정말 이제 1년 동안 윙 하면서 쿵딱쿵딱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아무리 이것이 공적으로 참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옆집에서는 되게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궁금했어요. 예. 좀 뭐 동네 주민들이 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걸 좀 미리 좀 양해를 구하거나 좀 리스크 관리를 한 부분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접근해서 새로 리모델링하는 집들은 빈집이었어요.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의 집이었던 거죠. 예,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환영의 분위기가 훨씬 더 많았고요. 물론 그런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개월간 계속 벽을 자르고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웃사촌이 생긴다는 더 큰 만족감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담벼락 수리라든지 그 동네 주변에 페인트 칠 정도의 민원으로 다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 빈집 후보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선정을 하셨고 또 어떻게 소개가 된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빈집을 선정을 하는 이 기준이 지하철 몇 분 거리의 입지 조건이 아니었어요. 네. 정말 사는 집의 특징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했을 때 한 100채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 100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의뢰인들이 선정이 되고 그 의뢰인들이 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조건을 듣고 건축가 한 분 한 분이 소개를 해주신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다 겹치지 않고 각각의 다른 집들을 소개를 해주셨고 결국은 그 의뢰인들이 매칭이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 재생 프로젝트 빈집살레는 디스커버리와 공동 제작으로 진행이 됐고 40여 개국의 방송이 지금 곧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편은 한옥을 꼭 한 편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이 한옥이 일반 양옥보다 비싸요. 네. 건축비도 한 1.5배 정도 훨씬 더 비싸지고 그렇다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한옥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쉐어하우스로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 돼서 의뢰인들은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시간의 핵심을 꿰뚫는 거죠. 이거 역시 보다 보니까 궁금해졌던 게 본편 1회에서는 이제 신혼부부 의뢰인이 나왔는데 확장판 1회는 4인 가족 의뢰인이 먼저 등장해서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뭐 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걸까? 그냥 왜 그런 걸까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엄청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제작진으로서 가장 본편 방송이 나가고 아쉬웠던 점이 4인 가족집이 완성이 못한 채로 방송이 나갔던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 편성에서 이제 연락이 왔죠. 재방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완공된 모습을 좀 더 담아서 확장판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편성에서도 그런 저희 제안을 받아들여줬고 그분들이 이사를 들어가서 사는 모습 그리고 또 어떤 설계 포인트들로 준비가 됐었는지 빨리 준비를 해서 신영동 3층 집을 제일 첫 편으로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빈집살레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김요한 M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는 진짜 이거는 뒤로 넘어가는 90도인데요, 90도. 도시에서 밀고 새로 짓고 이게 아니고 이 집을 다시 활용해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도시의 새로운 오아시스?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아주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빈집은 시간이 잠시 멈춘 거예요. 그곳이 사람들이 온기로 채워졌을 때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정말 이것저것로 많이 채워볼 수 있겠구나. 배우 라미란 씨를 필두로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 5인이 모여서 의뢰인과의 소통부터 리모델링, 디자인, 작업 현장까지 빈집 재생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율하는 활약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패널들과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M 부동산 패널 얘기하니까 좀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연예인으로서 라미란 씨가 나왔는데 확장판에서는 그냥 명백히 이 스튜디오의 그 진행자 역할로서 역할이 명백했었는데 본편을 보면은 공사 현장도 뭐 직접 방문하고 건축가랑도 대화를 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정확히 저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약간 조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라미란 씨라는 연예인에게 좀 기대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했어요. 처음에 라미란 씨를 저희가 후보군에 넣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집에서 사셨어요. 반지하에서도 살아보셨고 또 주택, 아파트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직접 다 하시거든요. 그런 경험이 저희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가 라미란 씨한테 요구했던 롤은 김요한 M 부동산의 라반장 역할이었거든요. 건축가를 거느린 부동산의 사장 역할을 사실 설정을 드렸고 의뢰인들과 건축가들이 잘 매칭이 돼서 설계가 되는지 중간 점검도 가고 또 의뢰인이 힘들어할 때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바쁘게 움직여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부족하게 내보낸 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는 진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 좋은 취지로서 이분들을 설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출연료를 많이 주신 건지 뭐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그래서 건축가 섭외에 대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건축가분들을 모실 때 한 16팀 정도의 건축가분들을 미팅을 했었고요. 그분들과 많은 얘기를 해보면서 가장 이 프로젝트에 관심 보인 분들로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그중에서도 물론 캐릭터나 각각의 개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이 문은 건축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해본 경험이 없으세요. 네. 그렇지만 본인도 도전해보고 싶다. 워낙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 시간을 빼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보내주셨고, 고영성, 이성범 건축가분들도 그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봤을 때 이쁜 집들을 많이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또 공공한옥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 김은천 소장, 이런 분들이 다들 우리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젝트에 상당히 같이 해보고 싶다, 공감을 해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가 출연료라든지 의뢰인들이 설계비를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확장판을 보면은 그 신용도 3층집에 대해서 이제 문은 건축가가 뭐 라미란 씨한테 너무 칭찬만 하면 안 된다라고. 너무 칭찬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단점을 단점을 좀 찍어주세요. 찾아봅시다. 이거 뭐 신축과도 다른 묘하게 그 기억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이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매력적으로 사실 느껴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단점을 찾으러 가봐야지. 지금 이거 가지고 여기서 단점 찾기는 어려워요. 지금 이게 아주 좋아요. 지금 스튜디오에서만 봐서는 좀 단점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각자의 개성과 또 프라이드가 되게 강한 건축가들인 만큼 굉장히 좀 약간 건강한 경쟁 심리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건축가들 사이에서 이 가장 좀 평가가 좋았던 집이 혹시 있을까요? 그분들도 확장판 여기 스튜디오 녹화를 할 때 다른 건축가의 결과물을 처음 보셨거든요. 보시면서 끝나고 나서 제일 예의가 많았던 편이 한옥이었어요. 한옥 설계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진짜 멋있다. 한옥이 참 그죠. 다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멋있구나. 너무 매력 있어요. 진짜 좋다. 네. 역시. 와, 방 좋다. 그죠? 야, 이 창녀는 느낌 좋다. 와, 진짜 좋다. 저런 창이 너무 좋아요. 저희 창을 열었을 때 이게 턱을 탁 넘으면 이게 문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맞아요. 저 머름이라고 그래요. 네. 저 얘기하세요. 네. 요거 한 40cm 되는 거죠? 저게 딱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네. 마님이 이래서 네. 돌쇠야 바닥스럽게.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라운드 창이랑 이것도 이게 정말 신의 한 수다. 안쪽을 되게 다 볼 수 좋아요. 있고. 이게 이 느낌 되게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색감이 너무 좋은데. 네. 따뜻하고. 네. 그죠? 저 조명도 잘 썼어요. 저 위에 보셨어요? 석가래 투사하는 것도 좋고. 한옥 카페 같은 느낌. 오, 그죠? 좋다. 전통 한옥이 아닌 현대 한옥으로 잘 변형된, 젊은 친구들이 쉐어하우스로 사용함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구조, 그리고 바로 앞이 창덕궁 뷰를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설계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제 저렇게 건축가 분들이 개성이 저렇게 강하신데 의뢰인들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가령 이제 확장판 이외에서 이제 문흥 건축가와 그 신혼부부가 첫 설계 미팅을 했을 때 살짝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게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었는데. 지하도 구경할 수 있나요? 자, 지하도 있고요. 자, 일단 인상을 얘기해 주세요. 어떠세요? 전반적인 느낌은 어떠세요? 형이 이상학적인 그런 컨셉적인 작품도 많이 하셨잖아요. 조금 더 도전적인 그런 거를 사실 그거 어느 정도 저희도 타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비교가 되거든요. 처음 신축한 집과 지금 집. 좀 달라진 게 거의 새로운 맛이 없어? 새로운 맛이 너무 똑같아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건축가와 의뢰인들 사이에서 뭐 의견을 조율한다거나 중간 입장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중간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는 구조였어요.
그 의뢰인분들의 돈으로 집을 사고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진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구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의뢰인에 맞춘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건축가와 의뢰인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해야지만 좋은 집이 나오는가가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무능 건축가가 부부가 숨바꼭질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지하실 입구를 싱크대 밑에 두지 않았을 거고요. 또 아내분이 테라스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나무를 활용한 독특한 무늬의 설계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대화, 요구사항들이 오고 가면서 건축가는 설계를 하고 디테일을 잡는다는 걸 저희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었던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집을 돈으로 보는 자체가 좀 싫었어요. 빈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저희 철학에 맞는 집은 오래된 집이고 빈집을 수선해가면서 짓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고 여기서 뭔가 더 나은 것을 꿈꾸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옥이 보이고 그럼 너무 설레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의뢰인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가 4월에 모집 공고를 냈어요. 매매 건에 대해서는 정말 100대 1이 넘는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와 또 이메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셨고 서류 심사와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는 저희가 집에 대한 철학 그리고 간절함을 제일 중점으로 봤습니다. 빈집이라는 것이 사실 주차도 힘든 그런 주택가 밀집 저 안쪽에 위치한 집들이라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의뢰인 그리고 정말 재산 가치로 보지 않고 나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집을 짓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오래오래 살 거다라는 말씀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들은 어떤 의뢰인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그 기적의 반쪽집 편의 그 4인 가족 의뢰인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사실 진짜 좀 고난이 많았잖아요. 지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건축물이 사실은 도로에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모두 다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조건의 상황이 나오는 거죠. 지금 생각하실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이건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생활할 모습들이 상상이 되고 그게 되게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마무리될 때까지 힘들지 않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집에 대한 생각을 잘 가지지 않으면 좋은 집을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가 사실 이 회차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확장판에서 이제 완성된 집을 봤을 때 너무 이제 다행이다. 이제 가구 들어오니까 집 같아. 사람 사는 집이 됐네.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우리 3층 집의 생활에 조금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그 고난 끝에 그래도 저렇게 행복한 날이 왔구나 싶어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조금 궁금했던 게 아이들의 좀 실제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누가 제일 좋아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루에 한 15번씩 1층부터 3층을 오다니고 있고 부부는 어떠세요? 라고 하니까 부부도 너무 좋고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들을 또 쓰다 보니 3층 집에 걸맞는 근육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세 번째 등장을 했던 한옥 청춘의 위로하다 편에 그래서 오키네 사랑방 의뢰인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이 청년들 중에서 입주자를 정하기 위해서 면접을 봤잖아요. 정말 그 한옥의 정체성에 맞게 맞춤 한복을 다 통일해서 입고 오고 또 PPT에서도 뭔가 판소리 재담을 활용한 그런 재기발랄한 PPT를 보여주면서 저 팀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구나, 저 팀이 입주자가 되겠구나라고 시청자들도 좀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청년들이 서바이벌 면접에 얼마나 익숙하면 저런 모습들이 보여질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서바이벌 오디션 구성을 추가해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한옥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들어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지역사회, 이 원서동 한옥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떠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한옥에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꼭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갖자.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치열한 서바이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어떠한 청년들이 왔고 그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가장 이 원소동 한옥에 어울릴까라는 PT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해 주신 황순규 PD에게 전하고픈 한마디가 있다면요?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고민을 정말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공간이 뭐지? 내가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까? 막 이런 좀 상상을 하게 해준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진정한 집의 의미를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주거 공간으로서의 집의 본래 가치를 좀 되찾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획들을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좀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좀 가성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성비를 따지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중에 하나가 분명히 공영방송에 특히 시사교양 부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빈집살레를 통해서 그런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증명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디스커버리를 통한 해외 방송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는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집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보면 결과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집, 예쁜 집. 근데 이 프로그램은 정말 집과 인간의 이야기 둘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은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도 앞서 등장을 했지만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명언의 철학을 그대로 구현한 방송이 아닌가 싶어서 보면서도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네, 황순규 PD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뭐 한 1년간 애정을 쏟아서 방송을 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확장판에서 제가 빈집살레 인 서울이라는 네임을 다시 붙였어요. 그거는 제가 전국적으로 충분히 확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였거든요. 사실 방송이 나가고 여러 지자체에서 연락은 오고 계세요. 그래서 빈집살레 인 경기, 인 부산, 인 제주 뭐 다양하게 확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제작진으로서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근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를 포기하면서도 공영방송이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전국의 빈집에 또 활기를 또 풀어 넣어 볼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편성 기대합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생각해볼 만한 화두를 던진 빈집살레 프로젝트. 앞으로도 사회 이슈에 주목하고 이를 다양한 시각으로 담아낸 의미 있는 기획들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